저는 이화선입니다. 60대 초반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 김정호 씨와 43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남편은 중견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그 43년 동안 한 번도 일을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밖에서 돈 버는 일 말고 집안의 모든 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늘 내조의 여왕이라 칭찬했지요. 하지만 남편은 2달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저는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더 큰 충격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저의 삶은 남편과 딸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성공이 제 성공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딸 김세아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임원의 아내로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세아를 우리 집의 공주라 부르며 아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욱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딸은 어릴 때부터 저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제가 경제관념이 없다거나 세상 물정에 어둡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우리 가족의 복잡한 재정은 내가 다 처리하니까 당신은 몰라도 괜찮아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늘 제 손을 잡고 화서나 당신은 우리 집의 희망이고 빛이야. 당신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딸 김세아가 남편 박준영과 함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딸은 상복을 입고도 연신 휴대폰을 놓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딸은 친절한 얼굴로 저를 대했습니다. 엄마, 이제 이 큰 집을 혼자 어떻게 관리하시겠어요? 계단도 많고 관리할 것도 너무 많아요. 건강 생각해야지요. 딸은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연민이 없었습니다. 대신 계산이 가득했습니다. 딸과 사위는 며칠 동안 저를 은퇴시설 카탈로그로 압박했습니다. 수백 번 제가 거절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딸은 최후의 통첩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당장 이 집으로 이사 와야 해요. 아빠 유언에 따라 이 집과 모든 재산은 저에게 상속되었어요. 저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아야, 무슨 착오가 있는 거 아니니? 아빠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 리가 없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딸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착오라뇨. 아빠는 제가 아빠의 유산을 엄마보다 더 잘 관리할 거라 아셨어요. 엄마는 살림만 했잖아요. 돈이나 투자 같은 건 전혀 모르고. 엄마는 그저 집안일만 했잖아요. 43년의 헌신이 그 집안일로만 압축되었습니다. 딸은 제게 50만 원을 쥐어주며 모텔에 가서 며칠 지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짐을 싸는 동안 딸은 시계를 보며 재촉했습니다. 엄마, 좋은 요양원이나 은퇴시설 알아봐. 이제 엄마는 쓸모없잖아. 그러니 다른 데 가서 조용히 죽을 곳이나 찾으세요. 딸의 말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43년의 결혼 생활을 단 2개의 여행 가방과 작은 사진 상자에 담았습니다. 사위는 제 짐을 마치 쓰레기처럼 차에 실었습니다. 모텔에 혼자 앉아 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슬픔보다 분노가 더 크다는 것을요. 저는 남편이 그럴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남편은 자상했고 저를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유언장이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이 저를 빈털터리로 만들고 딸에게 모욕을 당하게 할 리 없었습니다. 저는 모텔 와이파이를 켰습니다. 남편이 오랫동안 거래해 온 법무법인의 이름, 최진영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이화선입니다. 김정호의 아내로서 제 인생을 되찾겠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치열한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모텔에서 겨우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제게 남은 건 50만 원과 43년의 억울함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의 변호사였던 최진영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최 변호사는 70대의 노신사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이화선 사모님, 어찌 된 일입니까? 따님께서는 사모님이 여행 중이시라고 하셨는데요. 최 변호사의 말에 저는 온몸의 피가 식는 듯 했습니다. 딸은 변호사에게까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딸이 유언장에 따라 재산 전체를 상속받았고 저를 집에서 내쫓았다고 말했습니다. 최 변호사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김정호 회장님은 분명히 유언장을 수정하셨습니다. 사모님, 낭독회에 오셨어야 했습니다. 저는 유언장 낭독회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저를 철저하게 고립시켰습니다. 최 변호사는 제 말에 급히 두꺼운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사모님, 김 회장님은 6개월 전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셨습니다. 따님의 재정 문제와 사위 박준영 씨의 태도를 매우 우려하셨거든요. 최 변호사가 읽어준 유언장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 김정호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 이화선에게 우리의 주택과 전체, 금융 자산의 70%약 230억 원을 양도한다. 그리고 딸 김세아에게는 30%약 100억 원을 양도하되, 이는 나의 사망 후 어머니 이화선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 대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딸의 상속분에 조건부 조항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저에게 어떤 짓을 할지 예견하고 저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쫓겨난 이 상황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모님, 따님은 유언장의 핵심 조항인 존중과 예의를 갖춘 대우를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이것은 노인 학대이자 상속 사기입니다. 따님은 상속 조건 위반으로 100억 원을 모두 잃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최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모아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딸과 사위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합법적인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저에게는 거액의 생활비를 주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딸은 변호사를 통해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비수였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슬픔이 크신 건 알지만 망상에 빠지시면 안 되죠. 준영 씨와 저는 엄마를 위한 최고의 환경을 준비했을 뿐이라고요. 변호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엄마의 상태를 증명한 의사의 소견서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어요. 엄마의 상태를 증명한다니 저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려는 것입니다. 저는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법적 싸움은 길어졌습니다. 딸 부부는 집과 재산을 무기로 삼아 저를 압박했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 값비싼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텔 비용은 이미 바닥이 났습니다. 저는 지인의 집에 겨우 의탁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집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부터 저는 엄청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법은 멀고 딸의 탐욕은 가까웠습니다. 저는 매일 밤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왜 저에게 재정적인 권한을 주지 않았을까요? 왜 혼자 모든 것을 감당했을까요? 하지만 곧 남편의 신중함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은 절대 허술하게 일을 처리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평생 모든 서류를 분류하고 정리했습니다. 분명 어딘가에 딸이 위조하지 못한
결정적인 증거를 숨겨두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대로 물러날 수 없습니다. 남편이 나를 지키기 위해 남긴 것을 내가 찾아야 합니다. 저는 최 변호사에게 당분간 소송을 잠시 멈춰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버젓이 살고 있는 그 집으로 잠입해야 합니다. 남편의 서재, 그가 가장 아꼈던 공간에 모든 해답이 있을 것입니다. 저의 지혜와 용기로 이 난국을 돌파해야 할 때였습니다. 경찰서의 딸 김세아와 사위 박준영을 상속 사기 및 노인 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언론에도 이 사건이 흘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딸 부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변호사를 통해 저를 오히려 남편의 죽음으로 인한 정신 착란 상태로 몰아갔습니다. 그들의 치밀함에 저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사위 박준영의 어머니, 즉 사돈인 한지수 여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 여사는 3대에 걸친 재력가 집안의 안주인이었습니다. 이화선 씨, 이렇게 문제를 크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준영이는 세아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당신 딸의 범죄 행위에 내 아들까지 끌어들이는 건 너무 야박하지 않으세요? 사돈은 모든 책임을 딸에게 전가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합의금 50억 원을 제안했습니다. 이 돈을 받고 모든 고소를 취하하고 조용히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50억 원이요? 제 돈 330억 원을 훔치려 한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라는 말씀이시군요. 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화선 씨, 현실을 보세요. 김 회장님의 사업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김 회장님의 과거가 낱낱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때 누가 더 큰 피해를 볼까요? 사돈의 눈빛은 경고가 아닌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돈 세탁을 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떠올렸습니다. 사돈이 돌아간 후 저는 최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변호사님, 남편이 제게 말하지 않은 다른 사업이 있었을까요? 제가 모르는 어떤 일이요. 회장님은 사업적으로는 워낙 완벽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회장들은 언제나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거래가 있기 마련이지요. 따님 측 변호사가 이 점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늦은 밤 딸이 집에 없는 틈에 집으로 가서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43년간 남편의 공간이었던 곳이 이제 나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두꺼운 파일과 외장하드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의 컨설팅 회사를 통한 수상한 자금 흐름과 대기업 비자금 조성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당신이 이런 일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정말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330억 원은 범죄 수익으로 몰수되고 저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딸의 협박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딸의 배신보다 남편의 두 얼굴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외장하드 속 파일 중 다른 파일들과 달리 암호가 걸려있는 작은 메모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폴더 이름은 무궁화였습니다. 이게 뭘까? 남편이 왜 이런 비밀 폴더를 만들었을까? 저는 남편의 생일, 결혼기념일 등 모든 비밀번호를 시도했습니다. 모두 실패했습니다. 저는 지쳐서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르는 남편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집의 희망이고 빛이야. 저는 마지막으로 희망이라는 단어를 한글로 입력해 보았습니다. 암호가 해제되었습니다. 폴더 안에는 대기업 비리 자료와는 별개의 검찰 특수부 소속 수사관의 명함 파일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화선아, 내가 없더라도 이 사람을 믿고 연락하게.
내가 못한 정의를 당신이 완성해 줘. 당신은 내가 세상에 남긴 가장 소중한 증거요. 저는 명함을 움켜쥐었습니다. 눈앞의 절망 속에서 남편은 제게 마지막 희망이자 새로운 임무를 남긴 것입니다. 저는 폴더 무궁화에서 발견한 검찰 수사관 한승주의 명함을 들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 제가 스스로 내린 첫 번째 중요한 결단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검찰청 인근의 한 카페에서 한 수사관을 만났습니다. 김정우 회장님은 12년 전부터 저희와 함께 일한 극비정보 협력자였습니다. 대기업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내부 고발자이자 증인이었습니다. 한 수사관의 말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남편이 12년간 조직 범죄자였다고 생각했던 저의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범죄자가 아니라 오히려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해온 영웅이었습니다. 회장님은 겉으로 돈세탁에 가담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자금 흐름을 기록하고 저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유 원장의 330억 원은 범죄 수익이 아니라 회장님의 목숨을 건 협력에 대한 합법적인 보상금이었습니다. 세아 씨와 박준영 씨가 협박했던 모든 정보는 사실상 회장님의 공적 증거입니다. 남편의 고독한 투쟁과 저에 대한 깊은 사랑을 깨닫자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까봐 혹은 자신을 의심할까봐 평생을 침묵했던 것입니다. 수사관님, 제 딸 부부가 이 사실을 모르는 채 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 그들의 사기 행각을 완전히 단죄할 수 있을까요? 한 수사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모님이야말로 이 모든 작전을 완성할 가장 중요한 증거이자 열쇠입니다. 저희가 협조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딸 부부에게 합의하는 척 접근해서 그들의 협박과 사기 모의를 녹취해야 합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 친딸을 범죄자로 체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제게 주었던 모욕, 그리고 남편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정의를 생각하며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화선으로서, 김정우 회장의 아내로서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저는 곧바로 딸 김세아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를 위한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합의하자. 나도 지쳤다. 딸은 제 말에 환희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합의 자리에는 사위 박준영이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녹음 장치를 몸에 부착하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제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딸이 제게 주었던 모든 모욕과 고통을 저는 정의를 실현하는 힘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 10분 전 저는 차창 밖을 보며 남편이 살아생전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화선아, 당신은 우리 집의 희망이고 빛이야. 당신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이 메시지는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였습니다. 세아야, 준영아. 이제 곧 만날 시간이다. 너희는 나를 속여 이겼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다. 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6개월 전 집에서 쫓겨났던 나약한 이화선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정의를 완성할 강인하고 냉철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낼 마지막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저녁 딸 김세아와 사위 박준영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협박에 굴복하고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저는 검찰 특수팀이 준비해준 녹음 장치를 몸에 숨긴 채 그들을 마주했습니다. 사위 박준영은 합의서와 면책 동의서를 들고 와 조항을 설명했습니다. 장모님, 저희가 드리는 50억 원을 받고 고소를 취하하시면 장모님도 회장님의 비자금 연루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딸 김세아는 제게 한마디 위로조차 없었습니다. 엄마,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이제 우리 가족끼리 조용히 살자. 이게 최선이야. 저는 그들의 탐욕과 뻔뻔함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었습니다. 세아야, 너는 엄마를 모텔로 내쫓고 쓸모없으니 죽을 곳이나 찾아라고 했었지. 내 아빠 유원장의 그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생각해 본 적은 없니? 딸은 잠시 당황했으나 곧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엄마, 내가 물론 그랬지만 지나간 일은 잊어.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해. 저는 박준영에게 물었습니다. 준영 씨, 당신은 남편의 비리 정보를 언제 알았습니까? 사기 행각을 계획할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이 질문에 박준영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으며 술술 다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대화는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준영 씨, 김세아 씨, 당신들이 말한 50억 원 합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아주 어리석고 치명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신호를 보내자 검찰 특수팀 요원들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딸과 사위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세아 씨, 박준영 씨, 당신들을 상속 사기, 노인 학대, 공갈 및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딸 세아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친딸에게 이럴 수 있어? 평생 엄마를 먹여 살린 딸이야. 세아야, 너는 나를 짐으로 여겼고 나는 너희에게 정의를 가르쳐 주기로 했다. 나는 너의 엄마이기 이전에 나의 존엄을 지켜야 할 사람이다. 딸과 사위는 연방 사기죄로 기소되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남편 김정우 회장은 검찰의 극비 협력자임이 밝혀져 모든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저 이화선은 330억 원의 유산을 상속받고 남편의 마지막 뜻을 이어받아 중년 여성자립지원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남편의 서재를 개조한 그림 작업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잃었던 저의 꿈이었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면회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읽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저의 새로운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결단이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진심으로 미안해. 언젠가 딸이 보낸 편지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평온을 위한 것이기에 아직 저는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캔버스 위에 저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헌신적인 아내도 억울한 피해자도 아닌 당당하고 우아한 재단 이사장 이화선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저를 믿어주셨기에 제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제 인생의 가장 훌륭한 파트너였습니다.